수술이 시급한 시어머니를 외면한 채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파티에 갔습니다.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냐던 그 잔인한 목소리를 가슴에 묻고 20년을 살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국수만 말던 제 손에 500억이라는 거대한 칼이 쥐어질 줄은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주려 합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68. 이건 20해 동안 이어진 나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고독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나의 이야기예요.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동대문 종합시장 골목은 벌써부터 삶의 냄새로 분주하죠. 저는 이 시간의 냄새를 알아요. 비릿한 생선 냄새와 구수한 빵 냄새, 그리고 곧 피어오를 뜨거운 김과 섞여 희미하게 풍기는 먼지 냄새까지. 그 모든 게 뒤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야 비로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져요. 제 가게 순잔의 국수의 셔터를 올리는 소리는 40년째 똑같아요. 삐거덕거리는 쇳소리가 꼭 제 무릎 관절 소리 같아서 가끔은 헛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솥에 돼지뼈를 안치는 거예요. 사골이 뽀얗게 우러나는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차야 비로소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나는 셈이죠. 그 냄새는 40년간 제 몸에 배어 이제는 씻어내려야 씻을 수 없는 내 살냄새가 되어버렸어요. 이 작은 국수 가게 하나로 아들 민준이를 키워냈어요. 내 젊음, 내 인생 전부를 이 뜨거운 김 속에 갈아 넣었죠. 가게 뒤편에는 창문도 없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내 세상의 전부예요. 낡은 침대 하나, 그리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 누런 속살을 드러낸 삐걱거리는 옷장. 그게 전부예요. 그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속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숨겨져 있어요.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차마 꺼내보지도 못하는 내 과거죠.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는 똑똑하고 번듯하게 자라주었어요. 내 국수를 먹고 자란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쑥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야망 넘치는 부잣집 딸 최지은이를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니 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애와 결혼하고 강남이라는 곳에 터를 잡으면서부터 아들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의 화려한 소식은 그저 뜬구름처럼 소문으로만 전해들을 뿐이었죠. 그들에게 가난한 국수 장수 어미는 동대문 시장의 쾌쾌한 돼지뼈 냄새는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따뜻한 기억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 손녀 하윤이를 낳았을 때, 포대기에 쌓인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감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2살배기 하윤이가 아장아장 가게로 걸어와 내 품에 안기며 외치던 목소리. 할머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작은 아이의 온기가, 천진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엄마, 나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 칭얼거리던 그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 차에 태우던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 그게 내가 내 손녀를 제대로 본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는 하윤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니까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그날의 일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수를 말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체한 줄 알았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져 허리조차 펼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옆 가게 김 사장이 놀라서 달려와 119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대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급성 담낭염이라고 했어요. 담낭이 심하게 부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번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무서운 말도 덧붙였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대략 5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하더군요. 2005년 그 당시 500만 원은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받던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돈이었어요. 당장 수중에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낡은 공중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제발 아들이 받아주기만을 기도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죠. 어머니, 지금은 돈이 좀 어렵네요. 그 차갑고 망설임 가득한 목소리.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병문안을 온 시장 동료에게서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 아들 내외가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일 파티를 위해 강남의 어느 최고급 호텔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를요.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운명은 제게 더 잔인한 진실을 확인시켜 주더군요. 링거를 갈러 잠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저만치 앞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제 평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말을 듣고야 말았어요. 어머님 수술이요. 글쎄요. 며칠 미뤄도 죽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 생신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시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윙하는 이명과 함께 제 심장이 바닥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 목숨값이, 내 40년의 희생이 그들의 화려한 파티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아, 내가 낳고 키운 자식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들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그 길로 병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어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자식에게 버림받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평생의 자존심을 버려야 했죠.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는 그날 수술대 위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장사지내졌어요. 20해, 그 긴 시간 동안 나의 모든 전화는 무시당했고 지은은 다시는 하윤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두 손주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외로운 섬이 되어 국수를 말았어요. 그게 제 20의 고독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제 시간은 사골 국물이 끓고 식는 것처럼 그저 느리고 덤덤하게 흘러갈 뿐이었어요. 20해 동안 쌓인 체념은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더 이상 아프지도 않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죠. 제 삶에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변화는 어느 비 오는 날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궂은 날씨 탓에 시장 골목은 한산했고 저도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죠. 그때 단골 학생 하나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뛰어들어와서는 국수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우고는 지갑에 현금이 없다며 미안해했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할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팁이에요. 하고는 부끄러운 듯 다시 빗속으로 달려갔죠. 손에 들린 건 복권 한 장이었어요. 평생 이런 건 사본 적도 없는데 그냥 웃어넘기고 구석에 던져두었죠. 며칠이 지나고 시장 청소를 하다 우연히 그 복권을 다시 발견했어요. 마침 라디오에서 지난주 당첨 번호를 불러주고 있기에 심심풀이 삼아 한번 맞춰나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첫 번째 번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6개의 숫자가 모두 거짓말처럼 똑같았어요. 1등, 세금을 제하고도 500억 원. 그 순간 기쁨보다는 거대한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시장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조용한 제 삶은 끝장일 거예요. 저는 복권을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새벽 5시에 일어나 돼지뼈를 고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시장은 여전히 제 당첨 사실을 몰랐지만 소문은 엉뚱한 곳에서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순잔의 국수집 할매가 가게를 내놓는다더라. 아들이 와서 가게를 정리한다더라. 저는 그저 묵묵히 국수를 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6개월. 앞으로 6개월간은 이 돈에 손도 대지 않겠다고. 이 돈은 저를 위한 위로금이 아니었어요. 지난 20해 동안 흘렸던 제 눈물이자 앞으로 휘두르게 될 나의 칼이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수소문 끝에 을지로의 낡은 상가 건물에 있는 한 남자를 찾아갔어요. 해결사로 이름난 전직 금융범죄 수사관 발현우 탐정이었죠. 허름한 사무실은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며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자식 뒷조사는 의뢰받지 않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준비해 간 낡은 앨범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제 통장 사본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라 정의 구현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착수금을 선지급하고 완벽한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우리의 계약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박 탐정의 조사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죠. 며느리 지은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거미줄처럼 얽어놓았더군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박 탐정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제게 말했죠. 최지은 씨 작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금 흐름을 숨기는 솜씨가 거의 전문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의 그 치밀함이 제 안의 불씨를 더 크게 지폈죠. 저는 박 탐정에게 말했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주시오. 제 말에 박 탐정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름난 재무 분석 전문가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보안팀을 해킹했던 경력이 있는 젊은 화이트 해커를 추가로 팀에 합류시켰어요. 제 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던 날, 박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마침내 전문가 팀이 지은이의 교묘한 자금 세탁 경로를 밝혀낸 거예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이의 패션 회사는 이미 1년 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고 있지도 않은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연명해 왔다는 사실, 허위 매출 전표와 돌려막기식 어음 발행.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어요.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제 아들 민준이. 그 아이는 전 직장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비밀리에 내사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것도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조치였고요. 박 탐정의 보고를 듣는 내내 제 표정은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스무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가슴이 아려오는 연민.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박 탐정은 제게 가장 확실하고 조용한 방법을 제안했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강남의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그 집의 저당권을 제가 매입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할 수는 없었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박 탐정은 홍콩에 위치한 유령 투자 펀드를 중개인으로 내세웠어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매입가의 20%에 달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죠. 은행은 이런 비정상적인 부실 채권 거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결국 돈에 힘 앞에서는 그들의 의심도 무력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 절차를 통해
저는 마침내 그들의 집주인이자 그들의 목줄을 쥔 채권자가 되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박탐정의 전화를 받던 날, 저는 국수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 사본은 그 어떤 칼보다도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된 거예요. 20해 동안 당하기만 했던 제가 이제 칼자루를 쥔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을 끝내야 한다는 서글픈 결연함만이 저를 감쌀 뿐이었어요. 칼자루를 쥐었다는 것은 그걸 휘둘러야 할 때가 온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시간을 기다렸어요. 솥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손님들은 국수를 비워냈고 제 하루는 어제와 똑같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시간은 아주 다른 속도로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둑이 무너지기 직전의 강물처럼 거대한 힘이 수면 아래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기다렸던 연락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에 찾아왔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죠.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3번쯤 더 울리고 끊어지기를 2번 반복한 뒤에야 저는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제 기억 속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하고 살가운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어머님, 저 다름이 아니라 곧 추석이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오붓하게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민준 씨도 어머님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꼭 뵙고 싶어 해서요. 추석, 가족, 오붓한 시간. 그 애가 내뱉는 따뜻한 단어들 뒤에 숨겨진 검은 셈법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외롭고 가난한 동대문 국수집 할머니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그 오만함이 저를 가엾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마. 제 짧고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감격에 찬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어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이 한마디로 길고 긴 연극의 막이 오른 셈이었죠. 초대에 응한 뒤 저는 저만의 추석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대문 시장 구석 40년 단골인 한지 가게를 찾아갔어요.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웬일이슈, 박 사장. 선물 포장할 일이라도 있나 봐 하며 반겼죠. 저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고운 색을 가진 한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튼튼한 상자를 하나 사서 제 쪽방으로 돌아왔죠. 저는 상자 안에 두툼한 돈 봉투 대신 박 탐정으로부터 건네받은 차가운 진실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담았어요. 첫 번째로 최지은의 패션 회사가 파산 직전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넣었어요. 화려하게 포장된 재무제표와 두툼한 부채 증명서. 이건 내 허영심의 대가란다. 두 번째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와 카드빚, 명세서를 넣었어요. 수십 장에 달하는 고지서들을 보니 허수음이 나오더군요. 이건 너희의 탐욕의 결과물이겠지. 세 번째로는 아들 민준의 횡령 혐의에 대해 투자자들이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 통보서를 넣었어요. 아들의 죄를 내 손으로 직접 포장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어요. 이건 내 어리석음의 증거다,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밑바닥에 이 모든 비극의 마침표를 찍을 서류를 넣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의 저당권이 파랑새 투자펀드라는 낯선 이름으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었죠. 물론 그 펀드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 박순자였고요. 서류 하나하나를 상자에 담으며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전의 고통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결연함이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제게 마냥 단단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고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문득 박탐정이 건네주었던 서류 봉투가 생각났어요. 아들 내외의 신상 정보라며 건네준 것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봉투 안에는 그들의 SNS 계정 주소와 함께 거기서 출력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등잔 밑에서 처음으로 그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사진 속에는 훌쩍 커버린 손녀 하윤이가 있었어요. 제 기억 속 두 살배기 아이는 어느덧 교복을 입은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의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손자 준서. 이름만 들어봤던 제 두 번째 손주였어요. 내 식구가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해외의 멋진 휴양지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진들. 그 꾸며진 행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저 아이들의 웃음을 내가 빼앗으려는 걸까?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지난 몇 달간 강철 같았던 결심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기를 붙들었어요. 박 탐정에게 전화해 이 모든 것을 멈춰야겠다고, 다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바로 그 순간 2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잔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수술 며칠 미뤄도 죽게 하겠어요? 그 목소리는 제 모든 망설임을 단번에 얼려버렸어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 그래, 저 사진 속 행복은 내 목숨값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지. 저 아이들은 알아야 해. 진실 위가 아닌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이 어미가, 이 할미가 그걸 가르쳐 주어야만 해. 제 복수는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어요. 내 새끼가 더 깊은 거짓의 늪에 빠지기 전에 내 손으로 건져내려는 처절한 자기방어이자 뒤틀린 모성애의 마지막 발현이었던 셈이죠.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제 의지는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마침내 추석 당일이 밝았어요. 저는 40년간 입었던 누런 작업복을 벗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어색했지만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죠. 가게 문을 잠그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강남구요. 제 입에서 나온 낯선 지명이 꼭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렸어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복잡하고 낡은 강북의 건물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자 거짓말처럼 높고 번쩍이는 강남의 빌딩 숲으로 변해갔죠. 제가 지금 넘어가는 이 강이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택시는 주소에 적힌 어느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섰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결연함,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를 만난다는 아주 작은 설렘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어요. 연극의 무대는 준비되었고 이제 제가 등장할 차례였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그 가식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화려함에 잠시 숨을 멈췄죠.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이었고 거실 한쪽 벽은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값비싸 보이는 가구와 제 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술품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위태로운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진짜가 아닌 곧 허물어질 가짜 세상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고운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과장된 환대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의 눈으로 저는 그들의 연극을 초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시선은 곧바로 그들 뒤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향했어요. 제 손주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는 하윤이일 거예요. 훌쩍 커버린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을 피하고 연신 부모님의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아주 어릴 적 제품에 안겨 국수를 먹던 따뜻한 기억의 잔상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과 부모의 침묵은 그 기억을 확신으로 이어주지 못하는 듯했어요. 아이는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 옆에 남자아이는 준서일 테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할머니, 아빠의 낡은 옷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빛바랜 사진 속의 인물임을 직감했는지 아이는 악의 없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낯선 시선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내 피를 물려받은 아이들이 나를 이토록 완벽한 타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이건 모두 저 아이들 부모의 죄였죠. 어색한 안부 인사가 몇 마디 오간 뒤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잠시 후 지은이와 민준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추석이라지만 이건 세배였죠. 돈을 바라는 의식. 그들의 고개는 경건하게 숙여졌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도 노골적이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절이 끝나자마자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를 위해 무얼 준비하셨어요? 기대에 가득 찬 그들의 얼굴.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중앙에 제가 가져온 한지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뜸을 들이며 상자의 뚜껑을 열었죠. 상자 안을 들여다본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두툼한 돈 봉투는 없었으니까요. 안에는 그저 서류 뭉치만 가득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제 움직임은 느리고 정확했죠. 첫 번째 서류. 며느리의 패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증거였어요. 지은이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두 번째 서류.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와 카드빛 명세서였죠.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서류. 민준이의 횡령 혐의에 대해 투자자들이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통보서였어요. 아들은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서류. 이 집,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강남 펜트하우스의 저당권이 제게 넘어왔다는 증명서였어요. 그 서류를 본 며느리의 눈이 공포로 커지는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모든 서류가 테이블 위에 공개되자 화려했던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넋이 나가 있었. 저는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도 더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제 이 집의 채권자는 나다.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주었죠. 공개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한 채 이 집에서 쫓겨나겠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 이 남은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이 집을 나가겠느냐.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20해 동안 상상해왔던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은 텅 빈 공허함과 내 아들에 대한 깊고 깊은 슬픔뿐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 같은 건 없었죠.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텅 빈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챙겨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동대문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속을 채운 건 통쾌함이 아닌 지독한 피로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박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해 주시오. 제 말에 박탐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짧게 대답했죠. 아들 내외에게서 받아낸 재산 폭이 각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그저 법적인 마무리일 뿐이었죠. 그들이 저지른 거짓과 사기, 20해 동안 저를 기만했던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치르게 해야만 했어요. 그게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었으니까요. 박탐정은 미리 연락해 두었던 한 유명 경제부 기자와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해 푼푼히 모은 돈을 날렸던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넘겼어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제 손으로 쓰러진 순간이었죠. 그 후 3개월간 저는 동대문 시장의 작은 국수 가게에서 그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첫 한 달은 언론의 공격으로 시작됐어요. 일주일 뒤 제가 매일 받아보던 유력 일간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 제목을 보았을 때의 기분은 참 묘했어요. 강남판 폰지 사기, 유명 패션 사업가의 두 얼굴.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소셜미디어는 수만 개의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마비가 되었죠.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고 저녁이면 가게 구석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며 그들의 소식을 접했어요. 세상이 그들에게 던지는 돌멩이를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겁기만 했어요. 이건 통쾌함과는 다른 아주 복잡하고 씁쓸한 감정이었죠. 두 번째 달에는 도미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언론 보도의 파장은 무서웠죠. 며느리의 사업 파트너들은 썰물처럼 투자를 회수했고 입점해 있던 백화점들은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회사는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죠. 동시에 아들 민준의 횡령 혐의도 회사에 알려지면서 그는 즉시 직위 해제되고 고강도의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어요. 박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애썼지만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린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만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과 인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결국 며느리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아들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됨과 동시에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어요. 그들은 결국 강남의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고 남은 명품 가방과 시계 따위를 헐값에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완벽한 몰락이었어요. 아들 내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손주들, 하윤이와 준서, 어른들의 죄 때문에 그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 복수는 거기까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박탐정에게 아이들의 거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뒤 돌아온 보고는 제 가슴을 또 한 번 무너지게 만들었죠. 며느리의 친정조차 딸 내외의 빚더미를 감당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제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박탐정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앱이라는 것을 처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강북의 한 서민 아파트를 조용히 계약했죠. 방 2개짜리에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이었어요. 저는 1년치 월세이 4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했어요. 하윤이와 준서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잠시나마 폭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짜 선물이었어요. 누구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죠.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쪽방에 홀로 앉아 20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 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복수가 끝나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시원함이나 만족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뼛속까지 시려오는 깊은 피로감과 슬픔만이 저를 감쌀 뿐이었어요. 저는 100일 때 찍은 아들의 흑백 사진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사진 속의 아들에게 평생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내놓았죠. 아들아, 이 어미가 복수심 때문에 너희를 벌하는 것이 아니란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인격과 효심은, 그리고 사람의 도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네가 내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기를 바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내가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부끄러움 없이 마주볼 수 있기를 바랐다. 내 아들아. 제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뒤에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려는 한 어미의 고통스러운 방식의 재건이었던 셈이에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해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죠. 하지만 그건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뒤에 폐허 같은 공허한 침묵이었어요. 제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옮겨간 아들 내외는 한동안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박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처음 며칠간은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하는 날선 비난들이 오갔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텅 빈 냉장고와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언가라도 해야만 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해야 했죠.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제 가게가 있는 동대문 시장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매끄럽던 손으로 온종일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담그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아들 민준이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그건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이면서도 어미로서 어쩔 수 없는 아픔이었죠. 변화는 며느리에게서 먼저 찾아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밤 거칠어진 제 손을 보며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신세한탄을 하며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대요. 퇴근길에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한 노파를 보았다고 해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리어카는 자꾸만 뒤로 미끄러지고 노파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그 순간 며느리는 20년 전 자신이 차갑게 외면했던 제 모습이 그 노파 위로 겹쳐 보였다고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리어카를 함께 밀어주었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막길 끝까지 리어카를 밀어준 뒤 노파가 건네는 쭈글쭈글한 1,000원짜리 한 장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하더군요. 땀 흘려번 돈의 가치, 정직한 노동의 신성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을 그 애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진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준이는 묵묵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 앞에 웬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아들이었어요. 헬쑥해진 얼굴과 노동으로 검게 탄 피부, 작업복 차림의 아들은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은 제 앞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가게 바닥에 이마를 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끄끄거리며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에 제 마음속 단단했던 응어리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말아 아들 앞에 놓아주었어요. 아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국수를 먹었죠. 손주들은 생각보다 작은 아파트의 소박한 삶에 잘 적응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하윤이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학교가 끝나면 제 가게에 들러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는 게 일과가 되었죠. 처음 가게에 왔을 때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죠.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저 네가 커가는 모습을 이 할미가 곁에서 보지 못한 것이 슬플 뿐이었지. 준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예민했던 아이는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금세 저와 가까워져 가게의 꼬마 보조를 자처했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는 거 다 배우고 싶어요. 이제 준서는 제법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육수 맛을 보기도 해요. 텅 비었던 제 가게는 어느새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가게 앞에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더군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우리는 마주쳤어요.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상인들과 똑같은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며느리는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제가 변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더 이상 차갑지 않은 그저 덤덤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날도 추운데 들어와서 국물이나 한 그릇 마시고 가거라.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시장 한편에 작은 전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가르쳐준 손맛이었죠. 아들은 주말마다 제 가게에 나와 꾸준히 일을 도왔어요. 하윤이는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준서는 재능 있는 꼬마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1년 뒤 설날, 우리는 모두 그 작은 아파트에 모였어요.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값비싼 한복도 없었죠. 대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빚은 만두로 끓인 온기 가득한 떡국상이 차려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을 담아 제게 세배를 올렸고 하윤이와 준서는 제가 주는 소박한 세뱃돈 봉투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제 국수 가게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은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저는 제 선물로 자식들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가르쳤어요. 진정한 명절의 의미는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물질적인 과시나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함께 모여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번에야말로 나의 설날 선물은 진짜 사랑의 선물이 되었어요. 진심과 감사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된 가족. 그것이 20회의 고독 끝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어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준 가장 값비싼 선물이었죠. 진심과 감사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된 가족.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20회의 고독 끝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요?